전 세계 음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음악가들은 언어와 음악은 서로 다른 영역이라 믿어왔습니다. 멜로디와 리듬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고 언어로 담아낼 수 없는 음악의 깊이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를 무너뜨린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한국어. 한국어는 그 자체로 음악이 되는 신비로운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어가 세계 어느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리듬과 선율을 가진 마치 천상에서 내려온 듯한 음악적 언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작곡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어는 마치 오선지 위에 쓰여진 언어 같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듣고 노래하는 이 말이 얼마나 특별한 음악성을 품고 있는지를. 지금 수천 년을 건너 이어져 온 한국어의 놀라운 음악적 비밀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저는 다니엘 카터입니다. 줄리아드 음악원에서 학생들에게 작곡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 전공은 세계 음악과 언어의 상관관계이고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 리듬에 관한 연구로 상당한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음악의 언어학자라고 부를 때마다 겸손하게 웃어넘기곤 했지만 사실 그 표현이 제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지 자주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음악은 결국 그 지역 언어의 리듬과 억양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영어권 음악은 제 모국어였고 대학 시절 이탈리아어와 독일어 가곡을 작곡하며 그 언어들의 음악성을 이해했습니다. 연구를 위해 아프리카 요르바어와 인도 산스크리트어의 리듬도 분석했고 중남미 프로젝트 때문에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의 억양까지 연구했죠. 각 언어의 음악성을 이해하는데 1년에서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언어의 리듬과 억양을 분석하고 그 패턴을 발견하면 나머지는 그 패턴에 맞춰 작곡하는 문제였으니까요. 제게 언어는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악보와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세계 민속음악 페스티벌에서 한국의 판소리 공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명창은 단 하나의 북만을 동반한 채 때로는 격정적으로 때로는 속삭이듯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비록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소리에 담긴 감정의 깊이와 다양성에 압도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저는 통역의 도움을 받아 명창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이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명창은 제 질문을 듣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카터 교수님, 당신이 정말 한국어의 음악성을 이해하고 싶다면 악보로 분석하려 하지 마세요. 한국어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5,000년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 말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정말 내 음악적 분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언어의 리듬이 있을까? 한국어가 그토록 특별한 음악성을 가졌다면 그 원천은 무엇일까? 저는 한국어의 음악적 특성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어 연구를 시작하기 전 저는 먼저 한국 전통음악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판소리, 아리랑, 시조, 가곡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으며 그 특성을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음악은 서양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선율의 흐름, 장단의 구성, 그리고 특히 식임새라는 독특한 농음 기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익숙했습니다. 다른 문화권의 음악도 그들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어 자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어 단어들은 발음할 수 있게 되었지만 문장을 말하려고 하면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발음은 정확한 것 같은데 한국인 선생님은 제 한국어가 억양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몇 주간의 집중적인 학습 후에도 답답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한국인 음악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가 말한 문장을 들려주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 발음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건 한국어의 억양이 아니에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발음이 맞는데 왜 억양이 다르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작곡실에서 늦게까지 한국어 녹음을 들었습니다. 음악 분석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문장의 피치와 리듬을 추출해보고 다른 언어들과 비교해보았죠.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언어의 음악성 분석 방식으로는 한국어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건 다르다. 이건 내 음악 이론으로 해석할 수 없는 언어다. 생애 처음으로 음악가로서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수많은 언어의 리듬을 악보로 옮겨온 제가 한국어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어는 왜 이렇게 다른 걸까? 그 음악적 뿌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이런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를 발전시켰을까?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세계의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언어의 음악성은 시간이 흐르면 변합니다. 심지어 완전히 다른 리듬으로 바뀌기도 하죠. 영어만 해도 셰익스피어 시대의 발음과 리듬은 현대 영어와 판이하게 다릅니다. 불과 400년 만에 그 억양과 리듬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탈리아어도 단테 시대와 현대의 리듬은 큰 차이가 있고 프랑스어 역시 시대에 따라 억양이 크게 변했습니다. 중국어도 각 왕조 시대별로 발음과 음조가 달라져 고대 중국시를 원래 리듬대로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물론 시간이 흐르며 발음과 어휘가 일부 변화했지만 그 기본적인 리듬과 선율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조선시대 시조의 리듬이 현대 한국인들이 낭송해도 여전히 아름다운 울림을 갖는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한국어가 지켜온 음악적 순수성의 역사적 맥락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수많은 외세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몽골, 일본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끊임없는 문화적 압력을 받았죠. 특히 일제강점기 35년 동안은 한국어 사용이 억압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언어의 고유한 리듬과 멜로디는 점차 사라지고 지배 문화의 영향이 깊게 스며듭니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외세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고유의 리듬, 억양, 멜로디를 놀랍도록 보존해 왔습니다. 우리는 변화했지만 우리의 소리는 잃지 않았다. 이 문장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음악가로서 저는 이런 현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어의 음악성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영혼이자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 리듬을 지킴으로써 민족의 소리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한국어 리듬의 통일성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는 지역에 따라 억양과 리듬이 크게 달라 때로는 같은 언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중국어만 해도 광둥어와 만다린은 완전히 다른 음악성을 가졌고 이탈리아의 북부와 남부 방언은 전혀 다른 리듬을 가집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지역 방언이 있어도 그 기본적인 리듬과 음악성은 모든 한국인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함경도까지 억양의 차이는 있어도 그 근본적인 리듬 패턴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제가 알던 음악적 언어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은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변화에 따라 그 음악성이 크게 변모하기 마련인데 한국어는 이런 일반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한국어의 리듬이 한민족의 정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언어의 리듬은 단순한 발음 방식이 아니라 정서적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어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노래하는 역사였고 한민족의 영혼이 담긴 음악적 유산이었습니다. 음악가로서 저는 한국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습니다. 수천 년을 노래해온 언어, 그것이 바로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 놀라운 언어의 또 다른 음악적 특성을 탐구해야 했습니다. 한국어를 연구하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한국어의 놀라운 표현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언어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영역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어는 열정과 감성을 표현하는데 탁월하고 독일어는 철학적 개념과 정밀함을 표현하는데 뛰어납니다. 프랑스어는 우아함과 감각적 표현이 풍부하죠. 하지만 한국어는 달랐습니다. 이 언어는 마치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포용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쁨, 슬픔, 분노, 그리움, 경이로움까지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할 감정이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의 풍부함은 제게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빗소리 하나를 묘사하는데도 주룩주룩, 보슬보슬, 싸아, 후두둑 등 비의 강도와 느낌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존재했습니다. 영어로는 그저 레인, 헤비 레인, 라이트 레인 정도로만 구분할 뿐인데 말이죠.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도 놀라웠습니다. 특히 한, 정, 그리움, 설렘 같은 개념들은 다른 언어로 정확히 옮기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번역을 시도할 때마다 항상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어의 억양 변화였습니다. 같은 단어나 문장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그 음악적 표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조나 감정 표현의 차원을 넘어
마치 즉흥 연주를 하는 재즈 뮤지션처럼 자유롭고 창의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는 세계 어떤 언어보다도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이든 상황이든 뉘앙스든 한국어는 그 모든 것을 소리의 캔버스에 그려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영어로, 이탈리아어로, 독일어로 한국어의 음악성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단선율로 옮기려는 시도처럼요. 번역을 하면 할수록 원문의 소리와 리듬,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가 사라졌습니다. 한국어는 인간이 느끼는 가장 미묘한 감정까지도 소리로 그려내는 언어였다. 이런 생각이 들자 한국어에 대한 저의 접근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언어는 분석과 이론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래처럼, 음악처럼 직접 듣고, 느끼고, 표현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처럼 리듬을 분석하고, 패턴을 발견하고, 높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한국어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한국어는 마치 살아있는 오케스트라처럼 호흡하고,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였으니까요. 문득 음악가로서의 제 정체성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음악과 언어를 분석하고 해체하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그런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닌 예술에 가까웠고 분석이 아닌 느낌에 닿아 있었습니다.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책과 녹음을 떠나 그 언어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깊은 고민 끝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분석 프로그램을 끄고 녹음된 발음 샘플과 음악 이론책을 덮었습니다. 한국어는 분석으로 배울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언어의 음악성을 연구했던 방식, 체계적인 분석과 패턴 발견은 한국어에 통하지 않았습니다. 작곡실에 앉아 한국어 음원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아니야.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국어의 음악성을 이해하려면 한국인을 만나야 한다. 한국인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문화를 알아야 한다.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역사와 정서를 알아야 한다. 언어의 리듬이란 결국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리듬, 정서적 패턴이 반영된 산물입니다. 특히 한국어처럼 수천 년 동안 한민족과 함께 노래해온 언어라면 그 언어는 민족의 심장박동과도 같은 존재일 것입니다. 줄리아드의 동료 교수들은 제 결정에 놀랐습니다. 유명한 작곡가이자 음악 이론가가 1년간의 안식년을 모두 한국에서 보내겠다고 하니까요.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어의 음악적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그 언어의 고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짐을 싸면서 문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음악가로서 수많은 언어의 리듬을 악보로 옮겨온 전문가로서 저는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제가 찾아가는 곳은 제 음악 이론과 분석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미지의 세계였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야. 이건 음악적 순례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밟는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저는 한국어의 소리에 둘러싸였습니다. 안내방송, 사람들의 대화, 심지어 공항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K-팝까지 모든 것이 낯선 리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어의 음악성과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객원 교수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해 짐을 풀고 처음으로 홀로 한국에서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거리는 낯설고 신비로웠습니다. 마치 새로운 악장이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악보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내 한국어 교실에 등록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한국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저는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단어를 알아도 문장의 리듬이 어색했고 억양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제 서툰 한국어에 항상 따뜻하게 반응해 주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표현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의 첫 몇 주는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음악적 분석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이 실생활에서는 더욱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미묘한 리듬 차이, 감정에 따라 달라지는 억양의 변화는 악보로 옮길 수 없는 즉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이런 복잡성이 단순한 언어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관계 중심적 특성, 감정의 섬세한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라는 특별한 유대감을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발음과 문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한국인의 마음의 리듬을 이해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서히 저는 제 접근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음악가로서 분석하고 패턴화하려는 시도를 줄이고 그저 듣고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국어의 음악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을, 한국 사람을,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가슴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이 이어지면서 저는 일상 속에서 한국어의 음악성을 체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한국어와 실제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는 다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도전은 광장시장이었습니다. 서울의 전통시장은 한국어가 가장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활기찬 소리의 파도가 저를 덮쳤습니다. 상인들은 각자의 리듬으로 손님을 부르고 가격을 흥정하고 웃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 떡볶이 가게에서 음식을 주문하려 했을 때의 일입니다. 서툰 한국어로 떡볶이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한국말 참 잘하네요. 사실 제 발음은 아직 서툴렀지만 할머니의 격려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선 음악적 표현이 있다는 것을요. 맵지 않게 해드릴게요. 더 드실래요? 조심해요. 뜨거워요. 같은 평범한 말들이 마치 민요처럼 자연스러운 억양과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교실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한국어의 진짜 음악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끼리, 가족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모두 다른 멜로디와 리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억양을 사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안녕하세요라도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시간, 장소에 따라 그 음악적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낯선 외국인에게 먼저 다가와 도움을 주려는 그 친절함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이었습니다. 존댓말 속에 배려와 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도움의 제안이었지만 그 리듬과 억양에는 한국인의 포근한 인간미가 녹아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한국의 교육 문화와 정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격려와 위로, 때로는 유머가 섞인 그들의 대화는 마치 다성부, 합창곡처럼 다양한 감정의 선율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점점 저는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는 마음이었습니다. 짧은 인사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감정, 관계,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어의 음악적 표현력에 매료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감정을 표현할 때의 억양과 리듬은 마치 즉흥 연주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감탄사와 의성어, 의태어를 사용할 때의 생동감은 어떤 서양의 악기도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음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는 노인이 어린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빗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주룩주룩이라는 단어에 비의 모든 느낌과 리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언어로는 결코 전달할 수 없는 소리와 이미지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한강공원에서 마주친 풍경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서로에게 속삭이는 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는 부모님의 목소리, 노인들이 과거를 회상하며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순간의 한국어는 그들의 감정과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살아있는 음악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장에서,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저는 악보로는 알 수 없었던 진짜 한국어의 음악성을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어가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정신과 문화를 담는 소리의 그릇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생활이 반년쯤 지났을 무렵 저는 한글에 대한 더 깊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로만 생각했던 한글이 사실은 그 이상의 음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도서관의 한국학 자료실에서 한글 창제에 관한 다양한 연구 자료들을 접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저는 역사의 음악을 들었습니다. 한글이 탄생한 배경을 살펴보니 이것이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자 세종대왕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백성들이 쉽게 익히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의 독특한 소리와 리듬, 그리고 음악성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사용되던 한자는 중국어를 위한 문자였고, 한국어의 풍부한 발음과 억양을 표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국어의 다양한 소리와 미묘한 억양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려면 완전히 새로운 문자 체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한글의 과학성에 대해 알면 알수록 놀라웠습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고,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철학적 원리를 담고 있었습니다. 소리의 변화에 따라 글자 모양도 체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런 문자 체계는 세계 언어학사에서도 유래를 찾기 어려운 음악적 창조물이었습니다. 한국어의 복잡한 소리와 미묘한 발음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한글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음, 격음, 경음 등 미세한 발음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어의 음악적 특성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한 결과였습니다. 한 언어학 교수님과의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카터 교수님,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한국어의 음악성을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해 창제된 소리의 그릇입니다. 한국어의 모든 리듬과 억양, 그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음악적 기보법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글 창제는 단순한 문자 발명이 아니라 한국어의 음악성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어가 가진 깊이와 다양성, 그리고 독특한 리듬감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글 창제의 민주적 정신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든 목적이 백성을 어여삐 여겨 누구나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당시 한자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일반 백성들도 쉽게 배워 사용할 수 있는 문자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언어의 민주화, 소리의 대중화를 위한 혁명적 시도였습니다. 한글이 가진 과학적 체계성과 한국어와의 완벽한 호환성 덕분에 한국어는 그 독특한 음악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미묘한 감정의 차이, 자연의 소리,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 등을 모두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한글이 한국어의 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특별히 설계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글은 한국어의 음악성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어를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배우고 사용하며 자신들의 언어와 그 소리를 지켜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소리를 보존하는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글학회를 방문했을 때 만난 한 원로 학자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글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적 유산입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운 선율과 리듬, 그리고 그 속에 담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세종대왕이 심혈을 기울인 결과물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연구해 왔지만 한글처럼 철학적 원리와 과학적 체계성, 음악적 표현력, 그리고 민주적 정신이 모두 담긴 문자는 보지 못했으니까요. 한글 창제 이후 한국어는 더욱 풍부하고 정교한 음악적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글은 한국어의 모든 음악적 가능성을 열어준 열쇠였던 것입니다. 한국어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그 독특한 리듬과 멜로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한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한국어, 소리의 마법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과 작은 음악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강연장에는 학생들과 교수들, 그리고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대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까? 1년 동안 듣고, 느끼고,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영어로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간단한 인사말만 한국어로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 카터입니다. 발음이 아직 어색했지만 그래도 청중들은 제 노력에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많이 서툴지만 1년간의 노력으로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전 저는 한국어의 음악적 비밀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8개 국가 언어의 리듬과 멜로디를 연구해온 음악가로서 저는 모든 언어의 음악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저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된 강연에서 저는 제가 발견한 한국어의 음악적 특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학적, 음악적 특성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가 특별한 이유는 그것이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민족의 감정과 정서, 역사와 함께 노래해온 살아있는 음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한국어는 언어학적 고리버입니다. 세계의 어떤 언어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어가 단일 민족의 정체성과 함께 그 음악적 특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음악적으로도 놀라운 현상입니다. 저는 한국어의 풍부한 음악적 표현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의 미묘한 차이, 자연의 소리, 인간관계의 복잡성을 모두 담아낼 수 있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를 완벽하게 담아내기 위해 창제된 한글의 과학성과 음악성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의 노래라는 것을요. 한국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연의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1년간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곡, 한국어의 노래, 송 오브 앵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 곡은 전통 국악 요소와 서양 클래식의 조화를 추구했고, 무엇보다 한국어의 리듬과 억양을 음악적 모티프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정, 한, 그리움 같은 한국적 감정 표현에서 영감을 얻은 선율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음악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한 학생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제 한국어의 음악성을 완전히 이해하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어는 평생을 바쳐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적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겨우 첫 곡을 들었을 뿐입니다. 한국어는 악보가 아닙니다. 한국어는 한민족의 시간이고 감정이고 노래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의 1년간의 여정은 단순한 학문적 탐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언어의 음악을 찾아 떠난 영혼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 한국어와 한국 음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기로요. 이제 저는 학문적 분석을 넘어 한국어가 간직한 수천 년의 음악적 유산과 그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앞으로 수년, 아니 평생에 걸쳐 이 아름다운 언어의 멜로디를 더 깊이 배워나갈 것입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제 인생을 변화시킨 존재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언어의 리듬을 분석해온 저는 한국어 앞에서 겸손을 배웠고 언어와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수천 년을 노래해온 말 한국어.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저는 맨해튼의 한 공연장 무대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휘하는 소리의 다리, 브리지 오브 사운드 프로젝트의 초연 날입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 음악가 65명으로 구성된 이 오케스트라는 한국어의 리듬과 선율을 현대 클래식 음악에 접목시키는 혁신적인 시도입니다. 공연장은 매진되었고 관객석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모르는 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오늘 이 특별한 음악적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첫 번째 곡은 아리랑의 기억입니다. 전통 아리랑의 선율을 기반으로 하지만 한국어의 일상적 대화 리듬을 오케스트라 전체에 입힌 실험적 작품입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지휘봉을 들고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관객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될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집합이 아닙니다. 이것은 5,000년을 살아온 한 언어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언어가 담고 있는 감정, 그 리듬이 전하는 이야기는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처음에는 관객들의 표정에서 혼란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리듬, 익숙하지 않은 멜로디. 하지만 점차 그들의 얼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어 특유의 리듬감과 억양이 만들어내는 음악적 파도가 그들의 가슴에 닿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연이 끝나고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프랑스 음악 평론가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카터 교수님, 저는 한국어를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공연에서 저는 웃었고 울었고 그리고 희망했습니다. 어떻게 언어의 소리만으로 이런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5년 전 서울의 그 카페에서 했던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어는 정말 마법 같은 언어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전하고 영혼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음악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줄리아드 음악원 제 사무실에서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5년 전 저를 한국으로 이끌었던 그 판소리 명창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립국악원장이 된 그분은 저의 공연을 보기 위해 특별히 한국에서 뉴욕까지 오셨다고 했습니다. 카터 교수님, 우리말의 음악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이제 진정한 소리꾼이 되셨네요. 소리꾼이라는 말에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제가 얻은 것은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나 음악적 영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의 새로운 차원의 소리를 열어준 선물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한국어의 음악성이라는 주제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소르본 대학, 모스크바 음악원, 리우데자네이루 국립음악원.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젊은 음악가들이 한국어의 리듬과 선율에 매료되고 있습니다. 가장 보람찬 순간은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들은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 한국인의 정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심을 키워갑니다. 최근에는 세계 유수의 오페라 단체에서 한국어로 된 오페라 작곡을 의뢰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국의 전통 판소리,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현대 오페라를 작곡 중입니다. 한국어의 아름다운 선율과 리듬이 서양 오페라의 형식 속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을 상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성취는 세계 언어 음악 연구소를 설립한 것입니다. 이 연구소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가진 고유한 음악성을 연구하고 그것을 실제 음악 창작에 활용하는 방법을 탐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첫 번째 주제가 바로 한국어의 음악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연구소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언어학자, 음악가, 문화인류학자들이 모여들었고 그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가 가진 독특한 리듬과 선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의 깊이에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소리의 대사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한국어를 만난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졌고 그것은 제게 끝없는 영감과 창조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고 맨해튼의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녹음기를 눌러 그날 광장시장에서 녹음했던 목소리들을 다시 듣습니다. 떡볶이를 파시던 할머니의 따뜻한 목소리, 채소를 파는 상인들의 활기찬 외침, 흥정하는 사람들의 재미있는 대화. 그 소리들은 아직도 생생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소리들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어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소리 너머의 마음을 듣는 능력, 언어 속에 담긴 영혼을 느끼는 감성,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음악으로 세상과 나누는 창조의 기쁨.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한 음악가의 눈을 통해 우리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셨나요? 소리로, 리듬으로, 감정으로 세계를 사로잡은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한국어는 세계 어느 언어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음악성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서와 역사 그리고 영혼이 담긴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오늘날 K-팝, K-드라마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국어의 리듬과 선율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도 일상에서 사용하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어의 매력과 여러분의 한국어 사랑 에피소드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